파일럿이었던 내 아들은 활주로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거리는 1200m.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바다 위에 1200m짜리 활주로를 짓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수심 30m, 파도 6m. 세계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은 그 바다에 한국은 지금 활주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 명예? 허세? 아니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공항입니다. 내 상식이 무너졌고 내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기술자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다 위에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헬렌 카터입니다. 59세, 전직 미국 공군 조종사죠. 지금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안전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위험한 공항들을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날 오후 제네바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터 자문관 긴급 평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울릉공항이라는 곳인데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건 익숙한 업무 톤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말에서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1200m라고 합니다. 1200m. 그 숫자가 제 귀에 맴돌았어요. 손에 든 펜이 떨어졌죠. 5년 전 제 아들 마이클이 추락한 그 활주로가 바로 1200m였거든요. 자문관님 괜찮으신가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의 마지막 교신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활주로가 너무 짧아. 하지만 괜찮을 거야. 그 이후로 저는 1200m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1200m 활주로를 평가하라고 하다니.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동료가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도 누군가의 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 제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3일 후에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에서 만날 1200m의 활주로. 과연 제가 감정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 오산기지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국 사람들의 끈질긴 도전 정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던 그들의 모습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 아들의 그림자가 따라올 테니까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이클을 잃은 슬픔을 딛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30년 전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 그 1200m와 마주해야 하니까요. 인천에서 포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알던 한국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속도로며 건물들이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자문관님, 내일 아침 일찍 울릉도로 들어갑니다. 김도현 단장이 말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이 젊은 엔지니어는 제 나이 또래 아들뻘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200m 활주로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미리 들으면 편견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헬기를 타고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로 솟아오른 그 섬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저기에 공항을 만든다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착륙하자마자 더 놀랐습니다. 거대한 케이슨들이 바다에 떠 있었어요. 각각 축구장만 한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죠. 어떻게 저걸 만드셨어요? 포항에서 제작해서 바지선으로 운반했습니다. 하나당 무게가 2만 톤이에요. 김도현 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미군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규모의 해상 공사는 처음 봤거든요. 정밀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오차 범위 5cm 이내입니다. 5cm요? 바다 위에서 2만 톤짜리 구조물을 5cm 오차로 배치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때 제 머릿속에 오산기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군 장비를 뜯어보며 이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던 모습들 말이에요. 자문관님, 저쪽 가두봉 쪽도 보시겠어요? 산을 깎아내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다를 메우는 것도 놀라웠는데 산까지 깎고 있었어요. 불도저와 굴삭기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원래 산 높이가 얼마였나요? 해발 200m였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깎아냈어요. 절반이요? 산을 절반이나 깎아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정말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요. 현장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는 쉽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 해내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어요. 이렇게 무리한 공사로 만든 활주로가 과연 안전할까요? 단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런 공사가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김도현 단장이 잠시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자문관님, 저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 섬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 말 속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기술적 자부심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죠.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공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1200m가 안전할까요? 이틀째 되는 날 본격적인 기술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김도현 단장과 설계팀이 준비한 자료는 정말 방대했어요. 활주로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안전계수, 바람 분석, 비상 착륙 시뮬레이션까지 1200m 길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입니다. 김도현 단장이 자신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마이클 생각이 났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그의 설명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길이로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네,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국제 항공 규정에도 부합하고요. 규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규정을 지킨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김도현 단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들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터져나왔습니다. 5년 전에 죽었어요. 1200m 활주로에서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도현 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규정을 다 지켰어요. 안전 기준도 통과했고 시뮬레이션도 완벽했죠. 하지만 그날 바람이 조금만 달랐어도 활주로가 조금만 더 길었어도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자문관님. 김도현 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마치 기술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이에요. 단장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만약 이게 당신 가족이 타야 할 비행기라면 정말 안심이 되세요? 김도현 단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제야 조금 솔직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섬 주민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공항이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줄이라뇨? 응급 환자가 생기면 배로 3시간을 가야 해요. 날씨가 나쁘면 아예 못 나가고요. 작년에 임신부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했나 싶었어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300m 연장을 건의했어요. 1500m로 늘리자고요. 그럼 왜 안 하세요? 김도현 단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산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 정부에서 승인이 안 나왔어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자문관님, 저희도 누군가의 가족이 탈 비행기라는 걸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거든요. 마이크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노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아들을 잃은 엄마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김도현 단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문관님, 오늘은 주민분 댁에서 저녁을 드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업무상 만남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도동마을 언덕 위 작은 집이었어요. 마당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반겨주셨죠. 멀리서 오셨다니 고맙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70대 중반이셨는데도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김미영이에요. 그리고 손자 준호고요. 며느리 미영 씨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준호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어 보였어요.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죠. 자, 많이 드세요. 섬에서 나는 것들로만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이것저것 권하시는데 정말 푸근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준호야, 공황 생기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김도현 단장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병원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아이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게임이나 여행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제가 물으니까 미영 씨가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당뇨가 심하셔서요.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배 타고 가시나요? 날씨 좋을 때만요. 파도가 높으면 못 나가거든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작년 겨울에 응급실 가야 했는데 배가 안 떠서 이틀을 기다렸어요. 거의 죽을 뻔했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미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의식을 잃으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이 꼭 필요한 거예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초등학생 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웠죠. 다른 섬 친구들은 아플 때 바로 병원 가는데 저희는 날씨 봐야 해요. 아이의 말에서 서러움이 느껴졌어요.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미영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한 번은 준호가 맹장염에 걸렸어요. 새벽 2시였는데 배가 없어서. 미영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경 헬기를 불렀어요. 그런데 날씨가 나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응급처치만 하면서 버텼어요. 준호가 아파서 울고 저도 같이 울고.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빠져서 이 사람들의 절실함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아침에 헬기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할머니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항이 우리한테는 생명줄이에요. 단순히 편리해서가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섬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공항이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희망인지를 알게 됐죠. 자문관님,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해요. 이 공항이 생기면 더 이상 날씨 때문에 병원 못 가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고 있던 건 숫자와 규정뿐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 공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다음 날 김도현 단장이 저를 공사 현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문관님, 오늘은 실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두봉 절개 현장이었어요. 거대한 굴삭기들이 산을 깎아내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돌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버리지 않아요. 모두 바다 매립에 사용합니다. 현장 작업자가 설명해줬어요. 산에서 나온 돌과 흙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모습이 개미 행렬 같았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어요. 바다 쪽으로 이동했을 때 더 놀라웠습니다. 케이슨을 설치하는 작업을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저 크레인이 케이슨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네, 2만 톤을 들어올리는 거죠. 말이 쉽지, 2만 톤이면 코끼리 300마리 무게예요. 그걸 바다 위에서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날씨를 매일 체크해요. 파고 1m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합니다. 작업자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문관님, 저쪽 바다 보이세요? 김도현 단장이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공사 때문에 물고기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요? 그것도 걱정했어요. 그래서 해양 생태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공사 전에 물고기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서식지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이런 세심함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여기 산호초도 보존하고 있어요. 해양 생물학자 한 분이 설명해줬어요. 원래 있던 산호들을 임시로 다른 곳에 옮겼다가 공항이 완성되면 다시 이식할 거예요. 산호를 옮길 수 있나요? 쉽지는 않지만 가능해요. 이미 성공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이 사람들은 공항을 만들면서도 자연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처음엔 반대가 많았어요. 김도현 단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했고 어민들도 걱정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시간이 걸렸지만 설득했어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요. 오후에는 복원 계획을 자세히 들었어요. 공항이 완성된 후에 주변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죠. 여기에 작은 공원도 만들 예정이에요. 공원이요? 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요. 공항이 삭막해 보이지 않도록요.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자문관님, 솔직히 어떠세요? 이 공사가요. 김도현 단장이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처음엔 무모해 보였어요.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운다는 게 너무 파괴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해가 되네요. 이 사람들은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협상하고 있구나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걱정은 여전해요. 어떤 걱정이요? 이 모든 노력이 안전성까지 보장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도현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집회인가요? 활주로 연장 요구 서명 운동이에요. 김도현 단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참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자문관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든 어르신부터 젊은 부모들까지 정말 다양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국제 항공 전문가이신 헬렌 카터 자문관님이 와주셨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소개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부담스러웠죠. 자문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1200m로 정말 안전한가요?
한 아주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국제 기준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나요? 더 길면 당연히 더 안전하죠. 제 대답에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1500m로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300m 더 길면 안전 여유도가 훨씬 커져요. 그때 한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목숨이 돈보다 못한가요? 격한 목소리였어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300m가 그렇게 비싸나요? 우리가 세금 안 내는 줄 아나?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들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제가 말하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도 300m만 더 길었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주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5년 전에 제 아들이 1200m 활주로에서 사고를 당했거든요. 회관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날 활주로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아들은 살아있을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마음 말이에요. 자문관님,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럼 우리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말씀인가요? 당연하죠. 300m는 생명을 좌우하는 거리예요. 그 순간 박순자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자문관님,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야 정부도 움직일 거예요. 그럼 같이 해주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외국인인 제가 한국 정부에 건의서를 내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제가요? 네, 전문가 의견이 들어가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기대에 찬 눈빛들이었죠. 좋습니다. 함께 하겠어요. 그날 밤늦게까지 건의서를 작성했어요. 주민들의 절실한 마음과 제 전문적 의견을 담아서요. 300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울릉도 주민 10,000명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거리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썼어요. 자문관님 정말 고마워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이클 생각을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이번엔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못다한 일을 엄마가 대신 하고 있다고 말이야. 서명운동은 일주일 만에 5,000명을 넘었어요. 울릉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참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300m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웠어요. 서명운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문관님, 국방부 관계자들이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김도현 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방부요? 왜요? 울릉공항이 단순한 민간공항이 아니거든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공항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요. 다음 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군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문관님, 울릉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동해 지도가 나타났어요. 울릉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한눈에 보였죠. 이곳은 독도와 한반도를 잇는 중간 거점입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유사시 이곳이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단순한 민간공항으로만 생각했던 이곳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시설이었던 거예요. 그럼 활주로 길이도 군사적 고려가 들어간 건가요? 맞습니다. 전투기 이착륙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전투기요? F-15K 전투기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1200m면 충분해요. 하지만 제 표정이 어두워지자 장군이 말을 이었어요. 물론 안전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문관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m 연장이 필요해요.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자문관님 말씀도 맞지만 국가 차원에서 고려할 게 많아서요.
그때 한 참모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것 보세요. 중국 군용기들이 이 해역을 지나다니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릉공항이 더 중요해진 거죠. 또 다른 장군이 말했어요. 이곳에 우리 전투기가 상주할 수 있다면 독도 방어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문제였어요. 단순히 주민들의 편의만 고려할 수 없는 거였죠. 하지만 안전성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다시 강조하자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자문관님 이해합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타협안이요? 1단계로 1200m를 먼저 완공하고 2단계에서 300m를 연장하는 거예요. 언제요? 3년 후에요. 3년이라니 너무 오래였어요.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김도현 단장과 단둘이 남았을 때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단장님,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군사적 목적이 우선인 거죠? 김도현 단장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반반이에요. 주민들을 위한 것도 맞고 국가 안보를 위한 것도 맞고요. 그럼 제 역할은 뭔가요? 자문관님이 안전성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모든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어요. 만약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다시 검토해야죠.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라도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이클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 정말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요. 울릉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작은 섬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어요. 어떤 이유로든 안전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요.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한 달 동안의 평가를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어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울릉공항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목부터 고민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평가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울릉도 다시 나는 섬. 그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이 섬이 다시 하늘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공항이 아닌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기술적 수치나 안전 기준이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써내려갔죠. 박순자 할머니의 당뇨병 이야기, 준호의 맹장염 응급 상황, 미영 씨의 밤새 기도하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1200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이 섬에 사는 만 명의 생명선이자 절망과 희망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마이클 이야기도 썼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처음엔 얼마나 두려웠는지도요. 제 아들을 떠올리며 이 활주로를 봤을 때 처음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입니다. 김도현 단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자문관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거의 다 썼어요. 결론만 남았네요. 어떤 결론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답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거든요. 조건부 승인이에요. 조건부요? 네,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조건으로요. 김도현 단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떤 안전장치요? 첫째, 계기 착륙시설 고도화. 둘째, 비상제동 시스템 이중화. 셋째, 기상관측 시설 확충. 모두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내 300m 연장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 김도현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케이슨들이 거의 다 설치됐고 활주로 모양도 대충 나와 있었죠. 정말 놀라워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자문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온 모양이었죠. 공항 언제 완성돼요?
내년이면 비행기가 다닐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 병원 갈 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야, 공항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 할머니랑 서울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단순하지만 소중한 꿈이었어요. 저녁에 주민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부터 이장님까지 이 한 달 동안 정든 분들이 모두 오셨어요. 자문관님 정말 고마웠어요. 미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더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뭘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공항은 제 아들을 잃은 저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줬습니다. 하늘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던 트라우마가 이곳에서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울릉도는 다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떠날 시간이 됐어요. 헬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웅 나와줬어요. 자문관님, 공항 개항식 때 꼭 다시 오세요. 김도현 단장이 말했어요. 물론이죠. 첫 비행기 타는 걸 꼭 보고 싶어요. 헬기가 떠오르면서 울릉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크게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위의 작은 섬을 바라보며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이번엔 제대로 해냈다고. 내가 못다한 일을 엄마가 대신 마쳤다고. 이제 이곳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요. 1년 후 울릉공항 개항식에 다시 왔을 때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고 첫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운명이었다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고 말이에요. 그 바다는 내겐 상처였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공간이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던 기억이었다. 그런데 그 위에 한국은 공항을 짓고 있었다. 바다를 깎고 산을 덜어내며 누군가의 미래를 위한 땅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이건 활주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기 위한 길이었다. 병원까지 5시간 걸리던 섬. 꿈 하나 이루려면 배가 떠야 했던 아이들. 그들에게 이 공항은 단지 편리함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다.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이 활주로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추락한 공간이 아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울릉공항. 이 바다 위의 도전이 세계의 기준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직접 보았다.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로 마음의 감동과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